Welcome, Money Supermarke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자, 50세 하면요,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만한 나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한국의 50대, 하늘의 뜻은커녕 땅의 뜻조차 무지 헷갈립니다. 막막하죠.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깝깝하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걱정이 많은 부분 역시 은퇴 이후 언젠가 맞이할 수십 년의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그 시간, 그것에 대한 준비, 계획,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50대의 재테크 가운데 가장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7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50대 재테크 치명적 실수 7가지. 자, 본격적으로 하나씩 이야기해 보기 전에 10년 후 50대의 오늘이 어떨까?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의 60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내일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대의 오늘은 50대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60대는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36만 4,600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령액입니다. 물론 더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 수령액이 36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덜 적게 받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우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5%, 즉 65세 이상 두 명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빈곤에 빠져 있다, 이 이야기인데요. OECD 기준 1등입니다. 노인 자살률 OECD 기준 1등입니다. 최근 5년간 요즘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저희 돈 파는 가게에서도 관련된 방송이 몇 개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 부채 원리금 상환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가 또한 60대이기도 합니다. 무려 196%,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 끊겼죠. 또 신용도가 하락됐죠. 대출받았던 대출금에 대한 상환 만기가 도래했죠. 뭐 이런 등등이 겹치니까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율 1위. 자, 60대 오늘을 이렇게 보면 참 암울합니다. 그죠? 암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60대의 오늘이 50대의 내일의 모습의 그림자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50대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50대의 재테크 치명적인 실수 7가지. 그 첫 번째를 함께 보겠습니다. 은퇴 준비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은퇴 준비가 없습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에서 세대별 노후 준비 상황을 표와 같이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면 베이비붐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세대가 있죠. 1차 베이비붐 세대는 한 57세에서 66세, 2차 베이비붐 세대는 48세에서 56세, 3차 이거는 베이비붐이 아니죠. 그 이후 세대 39세에서 47세, 이렇게 세 분류, 세 가지 타입의 연령대별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더니 1차 베이비붐 세대 57세에서 66세가 세대별 이게 노후 준비 상황을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 2차 베이비붐 세대 48세에서 56세의 노후 준비 상황은 100점 만점에 64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0대가 평균 한 64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이후 세대 39세에서 47세는 점수가 조금 더 높아졌죠. 65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서 보면 소득 자산 현황들을 보면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자산이
한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자산, 현재 소득자산은 69점 정도, 70점 가까이 되네요. 그 이후 세대 39세에서 47세의 현재 소득자산 점수는 한 73점 정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세대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득자산은, 이 자산들이 전부 노후를 위한 자산은 아니죠. 그래서 이 노후를 위한 자산을 조금 이제 소팅,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40대, 50대의 노후 준비율이 45% 정도에 불과하더라라는 통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60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36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 소득 대체율, 즉 그분들이 소득 활동을 했을 때 받았던 이 월급이라든지 이런 소득 대비 약 24%,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죠? 원래는 60세부터 받았었는데 이것이 4년 단위로 1세씩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65세부터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앞으로 계속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소득 대체율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초 국민연금이 생겼을 때는 소득 대체율이 70%로 상정했는데 지금 현재는 40%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표에서 보았듯이 베이비붐 1차 베이비붐 세대 57세에서 66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노후 준비가 가장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OECD 1등이고 노인 자살률도 1등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베이비붐 1차 베이비붐 세대 57세에서 66세가 노후 은퇴 준비가 가장 없었다라는 겁니다.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2차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50대 48세에서 56세가 2차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데요. 이분들 역시도 그 1차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조금 준비를 한 거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훨씬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40, 50대의 노후 준비율이 45%에 불과하다. 2명 중에 1명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상 형편에 따라서 은퇴 준비가 쉽지 않겠지만 당장 오늘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내일을 준비하냐,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준비를 해보셔야 합니다. 어떻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고민하셔야 되고 어떻게 선을 긋는 부분도,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뭐 등등 이게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결단 최근에 이제 뭐 이 자료에는 없지만 내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 또 내 집을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받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선을 긋는 것들이죠. 자녀와의 관계. 우리가 이제 점점 자녀들과 중첩되는, 옛날에는 이제 자녀들이 빨리빨리 독립을 했지만 요즘은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소득을 분배해야 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은퇴 준비가 굉장히 이제 힘이 들거든요. 어쨌든 준비 없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것이 50대 재테크의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준비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0대의 이 오늘의 현실, 이것이 50대의 내일의 그림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반드시 힘껏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정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은퇴 준비가 없는 것이 바로 치명적 실수의 첫 번째다. 자, 두 번째는요, 임대소득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물론 우리가 50대, 60대에는 부동산에 대한 대단한 좋은 경험들이 많으세요. 좋은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은퇴 이후의 소득 가운데 하나도 뭐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뭐 다가구나 다세대나 이런 임대소득에 대한 생각이 있죠. 당연합니다. 저도 은퇴 이후의 소득 포트폴리오 가운데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다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괜찮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은 바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지금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요, 올해 2017년 올해 서울 오피스텔, 서울 지역 오피스텔의 낙찰가율입니다. 낙찰가율은 뭐죠? 물건에 대한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가가 있고 이 감정가 대비 얼마로 경매 낙찰이 되었느냐 하는 게 비율이죠. 보면요, 1월 달에 서울지역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낙찰가율이 78%였습니다. 즉 한 1억 원짜리 감정가라면 7,8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다는 건데, 지난 10월 달에는 무려 이 낙찰가율이 99.8%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의 1억 가까이 9,980만 원으로 낙찰되었다니까 감정가대로 거의 낙찰되었다는 이야기죠. 1월 달과 10월 달 사이에서 보면 좀 들쭉날쭉합니다만 9월 달에는 84%까지 떨어졌던 것이 10월 달에 99.8%로 올라왔네요. 중요한 것은요, 서울 지역만 대체로 이렇다는 겁니다. 아직 서울 지역만 대체로 그나마 이런 오피스텔 이런 상가들이 조금 순항한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하면. 반대로 이 경기 지역이나 인천 지역, 서울만 조금만 벗어나도 공실률 많아지고 당연히 서울 오피스텔의 낙찰가, 경매 낙찰가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경기 지역 오피스텔 10%가 하락했네요. 78.6%. 인천 지역 오피스텔은 더 많이 하락했네요. 7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소득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점점 은퇴자들이 많아지고 고령자가 많아지고 이분들이 다 임대소득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오피스텔, 상가, 또 다세대 다주택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점점 청년들이 이게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든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모든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고, 주거 또 이런 이렇게 사무실 공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오피스텔이 주거 겸용 오피스텔이 이제 등장해 있으니까 주거 용도하고도 결합된 수요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이제 서울은 아직도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가 있으니까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낙찰가율이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쪽에서 도전을 받습니까? 바로 정부의 주거 공공정책과 지금 도전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서울 지역 내에서도 조금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조금 핫한 지역 중심으로 이게 점점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세대 다가구 수요와 공급도 그래서 고려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보통 50대, 60대 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세대 다가구를 지어서 월세를 받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이런 공급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 지역만 가더라 서울 지역 조금 이제 골목 뒷골목 이렇게 올라가 보면 짓다가만 다세대 다가구 많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 돈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은행에 부채를 얻어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준공이 되기 전에 다 이게 입주 소요가 다 이렇게 메꿔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짓는 과정에서 자금 허점, 또 대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해서 또 이제 중단되어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또 이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동산들은 그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상당히 장기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세대 다가구를 지었는데 이게 1년짜리 5년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짜리거든요. 그러면 이 주거 정책에 따른 장기적인 이렇게 미래의 예상, 이것도 상당하게 심각하게 좀 이제 고려되면서 판단이 돼야 되고, 특히 요즘 대출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금리 지금 현재는 다시 인상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등등을 생각했을 때 이 임대소득은 필요하지만 임대소득이 당연히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임대소득에 대한 대단한 지나친 집착은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 또 정말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최근에 이런 전화를 받는데요. 몇 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 아파트, 어떤 오피스텔이 좋다고 이렇게 신문까지 났는데 이거 괜찮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단단히 보면요, 광고성 기사입니다. 광고성 기사는 뭡니까?
보통 이제 오피스텔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뭐 오피스텔을 한 달 만에 뚝딱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뭐 1년, 2년 뭐 걸리거든요. 큰 이제 대단지 같은 경우는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 다 알아요. 아, 저 지역에 저 아파트 이렇게 오피스텔을 이렇게 짓네 알잖아요. 그런데도 안 팔리니까 이 신문까지 내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뭐 전국에 광고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전국에 광고를 내고 있다는 것은 그닥 물건이 뭐 이렇게 재미가 없다. 사실은 이런 케이스일 수 있죠. 또 이 오피스텔을 분양을 대행하거든요. 대행하시는 분들이 또 해당 오피스텔 물건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어요. 아, 나도 샀다 이거죠. 나도 투자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꼭 그것을 끝까지 투자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나도 투자했다라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안심 효과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거래 형태를 통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정말 그분이 투자 목적에서 자신의 돈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치명적 50대의 재택, 50대 재테크, 특히 은퇴 준비에 대한 치명적 실수 7가지. 두 번째는 바로 임대 소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고, 임대 소득은 필요하지만 정말 본인의 재정 상황, 그리고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에 대한 미래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자, 50대 재테크 치명적인 실수 세 번째는요. 섣부른 창업입니다. 창업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 이 자영업자 비율이 26.8%라고 해요. OECD 무려 4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 18.3%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6.8%이고 선진국의 무려 2.5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이 섣부른 창업은 왜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실을 하죠. 당장 준비되지 않은 은퇴를 맞이하다 보니까 계속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뭐 직장 이렇게 취업하기는 곤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하는. 주로 어떤 창업을 합니까? 뭐 안 먹고 사는 사람 있나? 식당. 안 입고 사는 사람 있나? 뭐 이게 의류 이런 정도도 뭐 커피집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3년 후 창업 후 3년 생존율은 뭐 2010년에 40%였는데 2015년에는 37%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100곳 가운데 63개가 3년 내에 폐업한다는 거죠. 폐업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폐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빚을 많이 지게 되죠. 그때까지 벌었던 돈 다 까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은행 빚까지 고스란히 채무자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2011년에서 2016년도 가계소득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 비중은 18.7에서 13.1로 크게 감소했고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 지금 총 가계 부채의 3분의 1이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하실 때 정말 신중하셔야 되는 것이, 돈을 벌자고 뛰어드는데 오히려 있는 돈조차도 날려버리고 은행에 큰 빚을 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많으니까 창업할 때 정말 신중하게, 확신이 없으시면 시장조사 단단히 하시고, 정말 확신이 없으시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을 제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 드리기는 개인들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이 표에 보면 창업을 하면 3년 내에 절반 이상은 거죠. 3년 내에 절반 이상은 다 망한다. 이것을 정말 꼭 기억하셔서 섣부른 창업이 그나마 있는 자산마저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큰 리스크다. 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50대 재테크의 치명적인 실수 네 번째는 단기 고수익, 그죠?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어렵다 보니까 단기 고수익을 또 이게 아무래도 크게 눈에 띄죠. 눈에 띄니까 이런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는데요. 요즘 뭐
뭐 기사 뉴스를 보면 그 매일 몇 개씩 이렇게 나와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자료 화면에도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요즘 이제 가상화폐가 유행하니까 무슨 페이 개발했다 속에서 노인 상대로 다단계 판매, 또 7, 80대 노인 노린 다단계 사기범 검거, 조기 퇴직자 노인 상대 불법 다단계, 또 가상화폐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 1,100명에게 16억 원 갈취,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제 구별하셔야 될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재테크 상품은 없어요. 즉 돈도 많이 벌고 안전한 상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도권 금융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비제도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안전한데 수익도 좋다. 이거 사기다. 그죠? 이거 사기다. 그래 꼭 기억하셔서 아무리 당장에 좀 이렇게 힘들지라도 단기 고수익은 없다. 이 기준만 꼭 기억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에 그죠? 내 돈을 날리는 그런 또 불행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물론 어떻게 벌고 모은 돈인데 안전해야겠죠. 그렇지만 안전도 정도껏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금리 연동형 상품에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보다는 사실 금리 연동형 상품의 저축이죠. 투자가 아니라 이 장기 상품들 특히 장기 상품 10년만 넘는다. 10년 아니라 뭐 한 3년, 5년 이상만 지나면요. 이 돈 가치를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자, 이 표에는 현재 1억 원, 현재 1억 원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까? 물가 상승률에 따른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숫자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현재 1억이 우리가 물가 인상률을 2% 또는 3% 또는 4%, 2, 3, 4 세 가지로 좀 분류해 볼 때 물가 인상률이 2% 기준으로 매년 물가가 2% 이렇게 인상된다고 보면요. 지금 현재 1억 원은 18년 후에 7천만 원으로 떨어지고요. 24년 후에는 6,2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만약에 물가 인상률이 3%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1억은 18년 후에 5,800만 원의 가치로 떨어지고 24년 후에는 4,9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만약 물가 인상률이 3%라고 하면 지금 1억은 18년 후에 4,900만 원으로 떨어지고 24년 후에는 3,9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현재 1억 원의 미래 가치는 이 물가가 우리가 계속 물가가 인상되고 있잖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1억 원은 계속 떨어지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물가 인상률 이상은 불려내야 그죠? 돈을 불려야 지금 현재 1억 원이라는 이 가치가 계속 최소한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금리 연동형 상품들의 대부분 이렇게 이율이 이렇게 이자가 불려주는 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뭐 한 2% 되죠. 많아야 2% 돼라는 거죠. 많아야 2%, 뭐 3%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이렇게 설명서를 보고 사업비 빼고요 등등 하면 2% 넘기가 힘들다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그것 또한 변동금리입니다. 그죠? 지금은 조금 이제 금리가 오름 추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오르면 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옛날처럼 뭐 7%, 8%, 10% 그런 고금리 시대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금리는 물론 변동하지만 금리 그 진폭, 그죠? 금리 고점과 저점의 이 진폭은 훨씬 좁아졌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오릅니다만은 또 나중에는 조금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면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저금리 현상이 다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이 금리에 연동하는 이런 상품들은 굉장히 우리 50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50대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금리 연동형 상품을 언제 이렇게 찾기를 기대합니까? 사실은 10년, 20년 뒤잖아요. 그때 쓰려고 하는 이 돈은 결과적으로 현재 가치보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확률이 꽤 높아진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금리 연동형 상품은 안전한 상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까먹는 상품이죠. 이런 상품의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금저축보험, 뭐 무슨 저축보험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이 달린 상품들. 그다음에 장기저축성 보험 이렇게 연금보험, 유니버셜도 이렇게 투자 상품이 아닌 이런 상품들은 다 금리 연동형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이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간이 이제 장기 상품들 특히는 안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까먹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0대에서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재테크 7가지 중에 이번에 여섯 번째를 살펴보면요. 장기 투자에 인색해요. 장기 투자에 인색한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 그림 보십시오. 65세 이상 고령 인구 추이가요. 점점 65세 인구의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죠. 해년 해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오래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인구의 총 인구의 14%, 약 520만 명인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앞으로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10년 후, 20년 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다 예상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의 50대가 다 이렇게 인구 분포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50대는요. 장기 투자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 투자를 하신다. 지금 50대라도 예를 들어 지금 50대 중반이라도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하셔야 된다. 또 20년 이상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어떤 재테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60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60세 이후에도 수십 년을 살아야 된다면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뭐 60세까지 모아둔 준비한 돈을 다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길게 뿌려 나가면서 불려 나가야 그나마 지금 준비한 돈을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50대가 60대에 퇴직할 건데 그때 뭐 어떻게 돈을 벌게서 이런 마음으로 장기 투자에 인색한다면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필요 자금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건데 그것들을 감당하기가 아주 곤란해진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당장에 뭐 60세 때 뭐 퇴직할 건데 이렇게 커트라인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0대에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재테크 7가지 중에 마지막 7번째는요.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는데 자, 이 표에 보면 OECD 주요국의 국민 부담률이 나옵니다. 그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뭐죠? 결국 뭐 세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세, 지방세, 뭐 간접세 등등이 다 세금이라는 이야기인데 OECD 주요국 국민 부담률 중에 주목할 거 우리 한국을 보셔야겠죠. 한국은 26.3%입니다. 그러니까 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이네요. 그죠? 7등인데 제일 위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주로 유럽, 뭐 이렇게 덴마크, 프랑스, 또 스웨덴, 뭐 이탈리아,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의 국민 부담률은 뭐 최소 30대 중반에서 30 중반에서 40 중반까지 국민 부담을 하고 있지 않으면 세금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한국은 26.3%인데 뭐 이 자료에는 없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빠르게 이 국민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죠? 고령화 속도가 빠르니까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사람보다 돈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돈 버는 사람은 줄어드니까 세금이 돈 버는 사람 쪽에 타겟 집중이 될 때 세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다. 자, 그런데 이 세금의 대책이 없어요. 50대의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은 지금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20년 뒤, 또 30년, 40년 뒤에까지 쓰려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대 상황,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또 대비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그래서 10년, 20년 후 은퇴 준비에 필요 충분 조건은요, 이 비과세 절세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할 때 그러니까 은퇴를 어떻게 돈에 대해서 연금 형태가 있죠. 연금. 그러니까 평생 동안 뭐 국민연금도 좋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수급하시는 분들은 좋은 상품이죠. 평생 동안 받아 쓸 수 있는 돈이 기본이고요. 월급처럼. 그 평생 동안 받아 쓸 수 있는 돈이 절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면 더 알려주면 좋겠죠. 두 번째는요. 여윳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재정적인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교사나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들 정년을 마치고 뭐 연금 소득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 가운데서 또 다 쓰지 못하고 여윳돈이 있어요. 그죠? 여윳돈이 있으면 그 여윳돈을 어디에다 둘 겁니까? 뭐 1년짜리도 아니고 계속 또 돌아가실 때가 여윳돈일 건데 그것이 몇십 년일 수 있는데 그 여윳돈을 운용하는 이 통장 여기는 통장도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면 되면 좋겠죠. 왜? 그 여윳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으면 채워 넣을 수 있고 또 모자라면 뺏을 수 있는 들락날락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들락날락 할 수 있으면서 또 비과세가 된다. 왜냐? 계속 우리가 세금은 어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할 때 그 소득은 이자 소득, 투자 소득 다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 그 통장이 비과세다. 이렇게 된다면 여윳돈을 장기적으로 은퇴 이후에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금 대책을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앞으로의 세금 대책, 세금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꼭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대 재테크에서 치명적으로 실수하기 좋은 7가지를 뭐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이 하나하나 들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조금 풀어나갈지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돈 되는 정보를 매일매일 열심히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요. 궁금한 내용이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벌러서 친구로 오시면 1대1 채팅이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